당시 시대상을 이렇게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 11.6에 의한 박정희의 사망 아니었나 이 생각이 듭니다. 네, 박정희의 사망이 겉으로 보기에는 부하의 총탄에 의한 사망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 전서부터서 이미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바람이 불고 있었고, 그래서 부마항쟁 또 거기서 이어지는 YH 노조의 신민당사 점거투쟁, 그리고 점점 더 거세지는 민주화의 물결과 노동운동의 그 활발한 전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춰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해 3월 달에 노동절을 그 앞뒤로 놓고 동국대학교에서 우리 체육대회를 했었죠. 그 체육대회에 말하자면은 노사 정의 다 모였어요. 그때 이제 한국노총에서도 또 마침 5인 가족 실질생계비 얼마 그래가지고 57만 얼마든가 그거를 이제 발표를 하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 임금은 이만큼 올려야 된다 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당시 80년 당시 근로기준법이 16명 이상이어야지 퇴직금을 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장들도 좀 똑똑해져 갔거든요. 이게 상시야. 그러니까 여름에 야 5번, 7번 니네 좀 한 2달 쉬었다 와 이러면 16명이 안 돼가지고 퇴직금을 안 줘서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히 있어서 이번에는 최소한 임금 인상은 안 해도 좋으니까 우리 퇴직금만큼은 관찰하자. 그래서 10명, 그래서 아마 노조 생기고 최초로 근로기준법 이상의 것을 쟁취해서 아마 제 기억으로 가장 의미 있고 또 노조답게 10년답게 아주 잘 성장했다고 봤는데, 이 정부의 강제 진압에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아마 이제 세 분이 다 이제 상근하시는 지부장이었잖아요. 저도 그 80년 농성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 재단사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재단사가 노조 처음 가입하고 이렇게 활동한 건 저가 처음일 거예요. 아마. 그 옥상에서 참여하고 2박 3일, 3박 이렇게 지나는데 사장이 찾으러 왔어요. 어떻게 소문 듣고 와가지고 나를 이제 끌고 내려가면서 그때 말이 생각나요. 저 미친년들하고 농성 같이 하는 거냐고. 근데 저는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그 농성에 참여하고 결국은 이기게 됐죠. 좋은 단체 협약을 맺고 매우 흥분됐다고 할 정도로 즐거웠던 그 짧은 기간이 지나고 그때 이미 군부 세력은 쿠데타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 거죠, 밑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계속 너무 이렇게 파티를 즐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나중에는 했습니다. 후회를 아주 많이 했죠. 5.18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노조 정화 조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화 조치가 돼가지고 민주노조 간부들이 상당히 많이 끌려가는데, 묘하게 그 청계 노조에서는 또 정화 대상자는 또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삼청교육대나 이런 데는 가지를 않았고, 그건 없었고, 해산이다 이제 이런, 해산이 니네들 마음대로 되겠냐, 우리는 조금 안이하게 생각했었죠. 왜 그러냐 그러면 노조는 법에 의해서 이게 운영이 되는 거고 유지가 되는 건데, 지네들이 해산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고 왔는데 정말로 무식하게 해산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합수에 연행될 때는 우리 노동조합을 해산시키기 위한 전 단계로 하나의 수순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할 때 그 못 보던 집차가 대여섯 대가 이렇게 평화시장 사무실 입구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사무실 딱 들어서는데 누구시죠 하면서 그냥 이유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양쪽에서 둘이서 옆구리 끼고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차에 딱 태워주고서 출발하자마자 안대를 끼고
그러고 갔는데 이제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고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뭐 육군본부 지하실이었다는 건 이제 그게 알려져 있던 거고. 들어가니까 일단 야전 침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책상 하나 있고 내복 한 벌 있고 그 다음에 담요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이래. 야 신순애, 그래도 우리 군인들이 경찰보다 낫지. 경찰은 옷도 안 줬잖아. 우리는 내복도 준다 그래서 속으로 세금 갖고 했을 거면서 어지간히 생색내는. 그 순간 기도를 했어요. 제가 최소한 나 말고 다른 조합, 나 때문에 다른 조합원이 끌어 여기 오는 건 막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또 그 성고문 사건이 유행할 때라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고문 당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늘 배를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너 거짓말하면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그 순간에는 얼른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러더니 이제 갔다 오더니 내가 그 초등학교 졸업장이 없다는 걸 알았나 봐요. 또 때리더라고. 그러면서 이 쌍년이 그러면서 하는 데는 말이, 이렇게 사람 같지도 않은 애를 뭘 어떻게 하라고 저렇게 저러는지 우리 보고 불쌍하다는 거예요. 신군부가 그 이전에 그 60년 박정희 정권에서는 산별노조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산별 중앙을 이렇게 통제하는 거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법 체계를. 근데 이제 신군부 들어와서는 당시에 이제 민주화 운동을 뒤에서 지지하던 뭐 산업선교라든가 뭐 지오세라든가 학생운동 이런 데서 지원해서 이 뒤에서 불순 세력들이 지원하는 것들이 이 민주노조가 된다 그래가지고 노조 체계를, 기업별 노조 체계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청도 피복 노조는 자연스럽게 해산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기업별 노조 체계로 이제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때 이제 신일영 교수가 법학을 했었고 해가지고 한번 불러가지고 이제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왜 논점이 됐냐면, 그럼 기업별 노조라도 우리가 만들 거냐, 그리고 이제 연합단체를 만들 거냐, 합법이에요 그거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신일영 교수가 얘기한 게, 불법이라는 건 없다, 법의 노조가 있을 뿐이다 해서 이제 그 법의 노조로 가자라는 게 정립이 된 거죠. 아니 그냥 우리 니들 뭐 해산시킨다고 그러더라도 우리 그냥 하면 되지. 그럼 뭐 어떻게 할 건데? 사실은 그런 배짱이 좀 한쪽으로는 있으면서 정작 이제 사무실을 딱 폐쇄를 해버리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그렇지. 사무실까지 폐쇄를 해버렸죠. 그때는 실감도 나고, 또 저항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뭐 조합원들을 동원한다, 모은다, 과연 얼마나 올까? 또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이길 힘은 있어? 이런 이제 그 현실적인 그 질의응답을 계속하고. 노조 해산 명령이 내려지고 1월 21일, 2일에 노조 사무실까지 이제 폐쇄가 됩니다. 자연히 이제 이에 항거해서 이제 투쟁을 논의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아프릴의 농성 투쟁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제가 주도한 건 아닌데 본의 아니게 우리 집에서 3번 만나는 바람에 제가 주동자로 돼가지고, 그런데다가 그때는 제가 집행유예 기간이어가지고 저는 이제 어쨌든 주변에서 넌 이번에 도망가 있어라. 아프리로 결정하게 된 동기가, 이 국내에는 어디 가서 데모를 해도 언론도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언론을 좀 타기 위한 방법으로 그래도 아프리라는 그곳으로 택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나름대로 머리 써서 글로 한 거거든요. 이제 결행하는 날이 이제 그 돌체다방 이쪽 나와서 이제 저 시구문 쪽으로 지금 광희문이죠. 가는 쪽에 이제 그 다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첫 소집 거기서 이제 모이는 거였어요. 모여가지고 건너와서 이제 버스를 타고 서초동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모인 인원이 24~25명뿐이 안 됐습니다. 이거 원래 50명이었는데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이걸 하냐 마냐가 그 현장에서 이제 논쟁이 됐어요. 그래도 할 거냐 말 거냐.
야 이건 약속 그 최소한 서로 점검했을 때 50명이었는데 왜 절반으로 줄었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모였으니까 결행을 하자. 그때 당시는 또 전두환이가 그때 미국 가 있을 때예요. 막 방문해서 LA인가 뭐 어딘가 도착할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농성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 파라디노 씨가 그 이제 그래도 미국에서는 나름대로 본부장으로서 오니까 비중 있는 사람 붙잡고 뭔가 농성하면 뭐 해결점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대다수 이제 구속이 되고 노동조합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해마다 돌아오는 추도식은 돌아오는 거죠. 그동안 이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했던 그 추도식을 그 남아 있는 사람들과 어떤 이제 지원 그 유관 단체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그럴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노조는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면은 그래도 어떤 기념사업회라든지 뭐를 하나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시에는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그 조영래 변호사님 만드신 그 평전이 이제 출판이 여기서 이제 전태일 기념사업회 이름으로 되고 이 말하자면은 그 수익을 다 이 기념사업회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돼가지고 어느 정도 좀 그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 구속돼 가지고 나왔을 때 쉽게 말하면 그 예비군 훈련 가면은 방공교육이 그때도 되고 있었어요. 거기에 중요 8개 단체를 이 용공 좌익 세력 단체 중에 청계노조가 하나가 들어갑니다. 전민련이라든지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와 이게 거의 대등하게 위치돼 있었고 청계노조 출신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다못해 김문수도 청계노조에서 옛날에 또 쳤다고 하죠. 박노해까지도 뭐 하여튼 내노라는 운동한 사람들이 과연 장기표 그다음에 뭐 저 장명국, 김근태 이름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현장에 있다가 또 다른 현장으로 간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걸 참고로 이제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청계노조의 어떤 이 사회적 영향력이라고 할까? 하여튼 이 현장 노동자들이 싸우면서 그 지켜왔던 것들을 이제 학출들이 와서 배우고 또 이들이 확산해서 나가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궁극적으로는 뭐 저희들이 뭐 많은 희생을 하면서도 끝까지 함께 지켜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사라지지 않고 또 후배들이 이어서 지금까지 작지만 명맥을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좀 그래도 전태일 형님의 그 정신이 어쨌든 계속 승계된다는 것 자체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